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무려 73%. 독일보다 높고 미국보다 높고 EU 평균보다도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동네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 상태고 서울 쓰레기는 밤마다 충청도로 도망을 갑니다. 소각장을 지으려 하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고 안 지으면 나라가 쓰레기에 파묻힙니다. 세계 최고의 재활용 대국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혹시 숫자 뒤에 우리가 보지 못한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진실을 추적합니다. 제1막 헛수고가 된 국민의 노력. 제1장 우리가 분리배출을 왜 하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플라스틱 라벨 떼고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함에 넣으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저는 최근에 깜짝 놀라는 숫자를 마주쳤습니다. 환경부가 공식 발표하는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률 73%입니다. 세계 평균 9%의 무려 8배. 선진국 클럽 EU 평균인 32.5%보다도 2배 이상 높습니다. 수치만 보면 우리는 이미 친환경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그린피스와 충남대 환경공학 연구팀이 같은 폐기물 데이터로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EU 기준, 즉 국제표준으로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활용률 27%. 특히 우리가 매일 집에서 버리는 생활계 폐기물만 따지면 고작 16.4%였습니다. 정부 발표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밀은 열적 재활용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폐플라스틱을 고형 연료로 만들어 태우는 것, 즉 소각을 재활용으로 집계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이게 합법적인 재활용입니다. 하지만 EU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이걸 재활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워버리면 그냥 소각이지 무슨 재활용이냐는 거죠. 2023년 기준 국내 SRF 즉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고형 연료 사용량은 470만 톤에 달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씻어서 분리한 플라스틱 상당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연료로 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새 제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재활용은 얼마나 될까요? 생활계 폐기물 기준 70% 이상이 소각이나 고형 연료 형태로 처리됩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정성스럽게 라벨을 뗀 그 플라스틱, 다시 제품이 될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숫자를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합니다. 73%라고요. 이건 숫자의 마술이 아닙니다. 국민을 향한 조용한 기만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이상한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2장 정책의 실패, 백지화되는 노력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정부는 국민에게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배출하라. 라벨을 완전히 제거하고 찌그러뜨려서 투명한 것만 따로 모으라는 거였습니다. 식품 용기로 재활용 가능한 고품질 재생원료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국민들은 따랐습니다. 번거로워도 라벨을 뗐습니다. 귀찮아도 따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환경부는 지난해 말 기존 80%였던 투명 페트병 재활용 의무율을 76.3%로 낮췄습니다. 이유는 재생원료 과잉 공급이었습니다. 모으긴 모았는데 정작 그걸 쓸 시장이 준비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국민더러 열심히 모으라고 해놓고 의무율은 오히려 낮춘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도입됐을 때 현장의 선별장은 준비가 돼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수거 차량은 분리된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결국 한데 섞어서 싣고 갔습니다. 분리한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투명 페트병 하나를 식품 용기로 재탄생시키는 이른바 보틀-투-보틀 재활용은 전체 중 채 1%도 되지 않는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국민은 라벨을 뗐지만 시스템은 그 수고를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1193만 톤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7년보다 49.5%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배달 음식 폭발로 음식 포장재만 따지면 하루 평균 배출량이 같은 기간 무려 80.6% 늘었습니다. 한국인 1명이 1년에 버리는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만 568개입니다.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실제 재활용률은 제자리인데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플라스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씻어서 버리는 종이팩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뒤집어 보면 더 황당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막 떠도는 쓰레기, 밀려나는 양심. 제3장 의무화의 역설, 종이팩의 운명. 정부는 이제 아파트에서 종이팩 수거를 의무화했습니다. 우유팩을 씻어서 펴지 않고 그냥 버리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의무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우유팩 같은 종이팩은 플라스틱과 종이가 결합된 복합 소재입니다. 제대로 재활용하려면 광학 선별기라는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광학 선별기 전국에 몇 대나 있을까요? 4곳입니다. 전국에 딱 4곳뿐입니다. 전국 수천 개의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씻고 말리고 펴서 모아오면 그걸 처리할 인프라는 4군데뿐인 겁니다. 의무는 있는데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버리는 사람만 있고 치우는 시스템이 없는 셈입니다. 이건 마치 전 국민에게 배달 음식 금지령을 내리면서 요리사는 1명만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규제는 국민을 향하고 인프라 투자는 뒷전인 이 구조.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플라스틱에서도 봤습니다. 국민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분리합니다. 씻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가 실제로 재활용으로 이어지는가? 그게 보장이 안 됩니다. 인프라 없는 의무화는 국민에게 착한 척의 기회만 줄 뿐 실질적인 변화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재활용 시설의 부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반드시 어딘가로 가게 됩니다. 그 종착지는 가장 힘없는 곳입니다. 서울 하늘 아래서 버린 쓰레기. 그게 밤이 되면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정작 서울 시민들은 알고 있을까요? 제4장 어둠을 틈탄 쓰레기 원정. 서울은 하루에 5,592톤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그중 소각 처리되는 양은 4,662톤. 나머지 약 900톤 이상의 소각도 재활용도 안 된 채 매립지로 직행하거나 외부로 반출됩니다. 2026년 1월부터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이제 땅에 그냥 묻을 수 없습니다. 소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소각시설이 충분하냐고요? 부족합니다.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서울시 관내에는 현재 민간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쓰레기는 서울 밖으로 나갑니다. 경기도로 다시 충청도로. 대한민국의 중심부에서 생긴 쓰레기가 가장 멀고 힘없는 곳으로 떠밀려가는 겁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연간 52만여 톤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 이후 이것들이 향하는 곳은 충북을 비롯한 지방의 민간 소각 시설들입니다. 실제로 충북은 이미 전국 사업장 폐기물의 2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권 생활 폐기물까지 더해지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쓰레기가 이동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시의 경우 관내 민간 소각장이 없어 운송비까지 더해지면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결국 시민의 세금입니다. 서울 시민이 버린 쓰레기를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다른 지역에 보내 처리하는 구조입니다. 쓰레기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비싼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쓰레기는 저렴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을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쓰레기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가 향하는 마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무게를 견뎌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실 준비가 됐습니까? 제5장 남의 집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 화장실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중화장실을 씁니다. 그런데 내가 부유하고 힘이 있다면 이웃의 화장실을 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웃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요. 지금 서울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하루 1,000톤 규모의 새 소각장을 지으려 했습니다. 쓰레기는 늘고 직매립은 금지되고 소각 용량은 부족하니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포 주민들이 반대했고 결국 서울고법은 서울시의 입지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실상 계획이 무산된 겁니다. 소각장은 혐오 시설입니다. 누구도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걸 반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 동네는 안 된다는 주장이 반복될 때 그 시설은 결국 아무도 안 된다고 반대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기초단체 중 직매립 금지를 자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곳은 9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2곳은 소각 용량이 부족하고 그중 절반에 가까운 12곳은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에 예고된 정책을 4년이 지난 지금도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쓰레기는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소각을 거부한 마포의 쓰레기, 용량이 부족한 경기도의 쓰레기, 시설이 없는 인천의 쓰레기. 이 모든 것들이 향하는 곳은 항상 같습니다. 목소리가 작은 곳, 땅값이 싼 곳, 이미 소각장이 있는 곳. 기존 소각시설이 밀집한 지방 농촌 마을입니다. 그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3막에서 우리는 한 마을의 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3막. 쓰레기 산 아래의 비명. 제6장. 여기는 죽음의 마을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경부고속도로 IC에서 차로 10분 거리. 땅값이 싸고 교통은 편리하고 도시에 비해 반발이 적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서기 딱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지금 북이면 반경 2km 안에는 폐기물 소각장 4개소,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1개소, 폐타이어 분쇄업장 2개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하루에만 540여 톤이 이 작은 마을 언저리에서 타오릅니다. 전국 소각장 하루 처리량의 6.8%가 인구 4,773명짜리 이 농촌 마을에서 발생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주민들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주민 1,523명이 20년간의 고통을 호소하며 2019년 환경부에 건강영향조사를 청원했습니다. 주민 45명에게 암이 발병했다는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환경부가 인정한 사실 하나. 북이면의 폐암 발병률은 전국 평균보다 35%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과대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충북대 예방의학과 김용대 교수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다이옥신 하나가 아니라 20가지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요. 한 귀촌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에 소각장에서 뿌연 연기가 배출됐고 이상한 냄새도 많이 났다. 주민들은 감기를 달고 살았고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 담배 피운 사람도 암 환자도 없던 집에서 어머니가 폐암 판정을 받은 한 40대 주민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없어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소각장 얘기를 접하고 나서 의문만 커지고 있다. 이 마을은 스스로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도시의 쓰레기를 받아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주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연기를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 업체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계속 운영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안 된다면? 그때 남는 건 쓰레기뿐입니다. 제7장. 쓰레기가 돈이 되지 않을 때. 민간 소각 처리 업체가 쓰레기를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탁 처리비를 받고 일부는 고형 연료를 팔고 소각열을 회수해 팔기도 합니다. 쓰레기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업체가 부도가 나면, 허가가 취소되면, 혹은 사업성이 없어지면 쓰레기만 남습니다. 국내 곳곳에는 이미 이른바 쓰레기 산이 여럿 존재합니다. 민간 재활용 처리 업체들이 쓰레기를 받아놓고 처리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들입니다. 업체는 사라졌고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악취는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폐기물 처리에 수익성이 있는 동안엔 민간이 맡아 처리합니다. 그러다 수익성이 사라지거나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뒷수습은 지자체가 결국 국민의 세금이 감당해야 합니다. 민간에는 이익을, 국민에게는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직매립 금지 이후 민간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발과 행정 지연으로 제자리를 맴도는 사이 정부는 결국 민간 시설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처리비는 공공보다 비싸고 운송비까지 더해지고 그 부담은 자치구 재정에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세금으로 민간 업체의 배를 불리고 그 쓰레기를 소각하는 연기는 지방 마을 주민들이 마십니다. 이 말이 너무 과격하게 들린다면 청주 부기면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2030년 이보다 훨씬 거대한 폭풍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3막 우리의 미래는 쓰레기 산인가? 제8장 2030년 예정된 재앙 2021년 7월 정부는 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전국은 2030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을 전면 금지한다고요. 준비 기간은 충분했습니다. 수도권은 4년, 전국은 9년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입니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4년이 지났는데 경기도 기초단체 31곳 중 22곳은 여전히 소각 용량이 부족하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부지 선정조차 못했습니다. 서울의 마포 소각장은 법원 판결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소각장 건설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3년 6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 수용성이라는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4년을 준비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2030년엔 어떻게 될까요? 2030년 국내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추세라면 연간 647만 5천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0년보다 3.6배 많은 양입니다. 쓰레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처리할 인프라는 제자리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열분해 기술, 즉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다시 원료로 만드는 기술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용화는 걸음마 단계입니다. 제도적 지원도 민간 투자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의 속도로는 2030년 전국 직매립 금지 시행 시점에 대한민국은 준비가 안 된 채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다시 누군가의 마을로 쓰레기가 향할 겁니다. 다시 한번 가장 힘없는 곳으로. 우리가 오늘 버린 쓰레기 봉투,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그 질문에 우리는 지금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처리하겠지라는 안일함이 쌓여 우리의 미래를 거대한 쓰레기 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분리배출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소각장을 혐오시설로만 보는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발생지 책임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누가 그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 들으셨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쓰레기 문제의 첫 번째 해결책은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